건강이 좋지 않다면 트로브리안 부족 근처엔 절대 가지 마세요. 이곳 여성들은 남성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언제나 낯선 남성 관광객을 유혹해 열정적인 하룻밤을 보내려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엔 외지인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불타고 있으며 한번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트로브리안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흥미로운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테면 황소 달리기 축제, 수년간 시신과 함께 살아가는 부족, 혹은 목이 무려 40cm나 되는 카얀족 같은 곳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전통을 가진 17개 부족을 함께 알아봅시다. 17번 카얀족. 태국 북서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후아이수아 타오 마을. 이곳에는 목이 긴 여성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수십 명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황동링을 목에 둘러 목을 길게 만드는 독특한 전통으로 유명하며 이 특이한 모습 덕분에 많은 관광객이 마을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 소녀들은 5살이 되면 황동링을 목에 착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4살이 더해질 때마다 링의 개수가 늘어나며 그 링은 평생 동안 몸의 일부처럼 함께하게 됩니다. 링은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며 소녀들의 목을 점점 더 길게 만듭니다. 한번 착용하면 다시는 벗지 않으며 어떤 여성은 목 길이가 40cm에 이르기도 하고 링의 개수는 20개가 넘으며 무게도 수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카렌족 긴 목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여성의 목이 길수록 그만큼 더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링 외에도 집안이 부유한 경우 10살쯤 된 소녀들에게는 발목링도 착용시킵니다. 카얀 여성들은 죽을 때까지 이 목링을 착용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남편을 배신하게 되면 그 목링은 강제로 제거되며 그 순간부터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더 많은 축제와 전통을 가진 놀라운 부족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번 산페르민 축제. 기이함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페인 팜플로나 구시가지에서 열리는 산페르민 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으로 자리잡은 독특한 문화입니다. 매년 7월 초 8일 동안 펼쳐지는 산페르민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통은 항상 인기 축제 목록에 포함되며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과 참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행사에서는 흰옷에 붉은 목걸이와 허리띠를 착용한 약 2,000명의 용감한 사람들이 날카롭고 긴 뿔을 가진 황소 6마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흰옷과 붉은 스카프를 착용한 채 황소의 돌진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도망쳐야 합니다. 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황소의 뿔에 찔리거나 짓밟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페르민 축제는 1991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은 심각한 부상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극한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1910년 이후 지금까지 약 16명이 이 행사 도중 사망했습니다. 만약 목숨이 아깝고 분위기만 즐기고 싶다면 나무 울타리 뒤에 서서 구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15번 아파타니족. 다음은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의 아파타니 고원 지로 계곡에 사는 아파타니족을 만나보겠습니다. 순박하고 조용한 부족으로 알려진 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아파타니족은 과거엔 기계나 가축 없이 농사를 짓고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오직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원시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의 여성들은 아파타니 고원은 물론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이들이 택한 미의 기준은 놀랍게도 스스로를 일부러 못생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코 양옆 콧날에 커다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동전만 한 원형 장신구를 끼워 넣어 콧구멍을 극단적으로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딸의 콧날에 구멍을 뚫고 작은 원형 단추를 삽입하면 그 단추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져 성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콧구멍을 변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마에서 코를 따라 하나의 문신선을 새기고 턱에는 5줄의 문신을 그려 넣어 얼굴 전체에 번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풍습은 오랜 옛날 아파타니 마을들이 다른 부족의 약탈 대상이 되었고 여성 납치가 빈번히 일어나던 시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부족 남성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파타니 여성들은 일부러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장신구와
문신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이 코 장신구가 여성들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상징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결혼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4번 트로브리안족. 한 가지 경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성적인 체력에 자신이 없다면 서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트로브리안 제도에 사는 트로브리안 부족은 절대 방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부족은 지금까지도 매우 독특한 풍습과 전통을 지키고 있으며, 특히 현재까지도 여성이 가문과 부족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목의 중심 사회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성 관광객이 이 섬에 도착하면 이곳 여성들은 매우 강한 관심을 보이며 지나치게 환대하고 낯선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욕구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브리안 부족 여성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섬을 찾은 남성 관광객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력을 느낀 남성을 향해 과도할 정도로 친근하게 접근하며 때로는 강제로 함께 하룻밤을 보내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법이나 규칙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는 남성이라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여성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이한 트로브리안 여성들은 건강해 보이는 남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무리를 지어 모이고 그들과의 접촉을 자주 시도합니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동굴, 나무 아래, 바위 위 등 다양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부족의 문화로 여겨지며 금지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풍습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도 트로브리안 여성들은 여전히 매우 개방적이며 언제든지 관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섬의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트로브리안 부족에서는 박 모양처럼 아래로 길게 늘어진 가슴을 가진 여성이 미인으로 여겨지며 미의 여왕으로 칭송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3번 머드 페스티벌. 한국 충청남도 보령시는 서울에서 남서쪽으로 약 1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대천 해수욕장을 비롯해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지하에서 나오는 광천수와 갯벌 진흙은 피부 미용과 치유 효과가 뛰어나 매우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러한 진흙 자원을 널리 홍보하고 대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7월 첫 번째 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 축제는 매년 7월에 2주 동안 열리는 전통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은 이 축제에서 진흙 목욕, 서로에게 진흙을 바르기, 진흙 마라톤 달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음악과 춤 경연 대회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2번 망베투족. 콩고의 망베투족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머리 모양이 매우 길쭉합니다. 이들은 머리가 길수록 더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고귀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머리를 길게 만드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고 부족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망베투족은 어릴 때부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마를 천이나 여러 가닥의 끈으로 단단히 감아 원하는 길쭉한 머리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머리는 단순히 위로 길어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뒤로 젖혀져야 하며 땅과 약 45도 각도를 이루어야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머리가 길고 적당한 각도로 젖혀져 있을수록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인식됩니다. 게다가 이마가 평평할수록 미의 기준에 더 가까워진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평평한 이마를 만드는 데는 머리 변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손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망베투족의 시선에서 보면 머리가 길게 변형된 사람일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더 똑똑하며 신과 가까운 존재로 인식됩니다. 부족의 장로들에 따르면 이 특이한 풍습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처음에는 망베투 사회의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전통을 시도했고 이후 부족 전체로 퍼져나가 세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엔 이보다도 더 놀라운 풍습을 가진 부족들이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함께 공유하는 부족도 존재합니다. 11번 머스탕족. 머스탕족은 약 7,000명 규모로 티베트와 네팔 북부 사이의 칼리간다키 강 계곡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독특한 결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땅이 나뉘는 것을 막고
가난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전통으로 여겨집니다. 불교 신앙이 깊은 머스탕족은 악귀를 쫓아내고 정화하는 의식을 승려들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수행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풍습 덕분에 머스탕 문화는 현존하는 티베트 문화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머스탕족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오래된 전통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한 집안의 모든 형제들이 한 명의 미혼 여성과 결혼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을 택합니다. 이런 문화는 이 지역이 척박하여 농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각 형제가 각각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토지가 나뉘고 결국 가족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내를 함께 맞이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형제들이 모두 한 집안에 머물 수 있으며 가문의 토지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머스탕 가문은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현대 사회와 접촉하게 되면서 이러한 풍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독특한 전통 덕분에 머스탕족의 마을은 많은 관광객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0번 토라자족.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전 세계의 모든 문화에는 고인을 보내는 각자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 토라자족의 장례 문화는 매우 독특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전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장례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데 집중하지만 토라자족은 죽음과 사랑하는 이의 이별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세상을 떠나면 토라자 사람들은 서둘러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장례를 준비합니다. 고인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어 좋은 옷을 입고 집안에 머무릅니다.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고 고인과 함께 식사하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사진을 찍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존재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믿는 토라자족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신은 비로소 묻히게 되며 이후에도 무덤은 단순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자족은 주기적으로 무덤을 다시 열고 시신을 꺼내어 닦아주고 손질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마네네라는 의식이 열리는데 이때 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 후 이 미라들은 가족들에 의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일어서고 마을을 걷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의식은 총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토라자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가족들을 보기 위해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수백 년이 지난 시신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무당을 초청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시신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당의 기도로 인해 관 속에서 가만히 누워있던 시신이 일어나서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믿는 것입니다. 망자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고 단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영혼을 해방시키고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토라자족의 장례 문화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2번 하마르족. 하마르족 여성들은 자신의 등을 가로지른 상처를 통해 남편에 대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상처는 바로 채찍질의 흔적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상처가 클수록 아플수록 그만큼 더 큰 자부심이자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채찍을 든 남성이 매를 들고 다가올 때 하마르 여성들은 피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때려달라고 요청하며 피가 등줄기를 타고 흐를 때까지 견디고 그로 인해 생긴 큼직한 흉터를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런 채찍 의식은 성인식의 일환으로 이 상처는 성숙함과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하마르족 남성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가축을 돌보거나 결혼을 준비하며 돈을 모으는 데 씁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을 위해서는 염소 30마리와 소 20마리를 지참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하마르 여성들이 집안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아이를 돌보고 농작물을 심으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헌신합니다. 이들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모 계곡에 살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전통 의식과 문화를 깊이 중시해 왔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특히 황소 뛰어넘기 의식에서 여성을 채찍질하는 전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8번 아기 뛰어넘기 축제. 스페인 카스티아
이 런 자치지역, 부르고스 주의 서쪽에 위치한 사사몬시의 작은 마을 카스트리오 데 무르시아. 이곳은 스페인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끄는 아주 독특한 축제로 유명합니다. 바로 엘코라초라 불리는 아기 뛰어넘기 축제입니다. 이 축제의 절차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만 1살이 되지 않은 아기를 둔 가족들이 마을의 정해진 장소로 모여 새 매트리스 위에 아기들을 나란히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 가면을 쓴 악마, 복장의 남성들이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 거리를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을 몰듯이 채찍을 휘두르며 군중에게 겁을 주고 위협적인 소리를 외칩니다. 이윽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검은 옷을 입은 사제들이 등장하여 악을 몰아냅니다. 그와 동시에 악마들은 선과 악의 대결을 상징하는 의식적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공연에서 가장 기다려지고 또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은 악마들이 아기들 위를 뛰어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아기들을 뛰어넘을 때 아기들의 원죄가 함께 사라진다고 믿으며 이는 일종의 세례의 의식으로 간주되어 질병이나 불야행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그 후 아기들에게는 장미꽃잎이 뿌려지고 축복을 받은 다음 부모의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이 의식은 마을 주민의 아기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가족들이 이 마을을 찾아 자신의 아이에게도 특별한 세례를 받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축제에 아이를 참여시키고 싶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소개할 특별한 축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7번 원숭이 뷔페 축제. 이번에는 태국으로 이동해 또 하나의 이색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숭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뷔페 파티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축제는 태국의 로프리주에서 매년 열리는 원숭이 뷔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1989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기획된 목적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로프리 주민들의 삶에 깊이 녹아든 원숭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태국 문화에서는 원숭이가 행운과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 대접하는 것은 존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축제 당일이 되면 수천 마리의 원숭이들이 고대 사원으로 모여들어 진수성찬을 즐깁니다. 알록달록한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사탕과 과일, 탄산음료가 가득 놓여 있고 원숭이들은 이 테이블 위에서 공연을 펼치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무려 600마리가 넘는 원숭이들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춤을 추고 뛰노는 장면은 매우 유쾌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원숭이들은 서로 먹고 마시기를 경쟁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웃음을 자아냅니다. 놀랍게도 이 원숭이들은 축제의 규칙을 아는 듯 테이블 위에 놓인 음식만 먹고 방문객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6번 드록파 부족. 이제 인도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아내를 함께 나누는 독특한 풍습을 지닌 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인도 잠무 카슈미르 지역 인더스 강을 따라 약 2,500명의 소규모 인구가 살아가는 드록파 부족입니다. 이 부족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매우 독특한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놀라는 풍습이 바로 공개적인 입맞춤과 아내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문화입니다. 드록파 부족 사람들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남녀가 나란히 서서 자연스럽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형제 간에도 아내를 공유하는 일이 허용되며 이는 가문의 재산이 나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풍습은 도시 문명에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부인이 없는 경우에만 공동체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드록파 부족 사람들은 음악, 보석, 그리고 보리로 만든 전통술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이들의 풍부한 문화는 축제 때 입는 화려한 복장과 장식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부족에게는 패션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 남성의 청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꾸밈 역시 이들의 전통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번 일본의 남근 축제. 전 세계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다양한 축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열리는 이 철제 남근 행렬은 특히 눈길을 끕니다. 매년 4월 첫 번째 일요일, 일본에서는 생식력의 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신토 다산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가나마라 마츠리, 즉 강철 남근 축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 축제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몰리며 점점 더 많은 참여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철제 남근을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에도 시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한 요괴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짝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요괴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요괴는 여인의 생식기에 숨어 있다가 첫날 밤이 되자 신랑의 성기를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 다른 남성과 재혼했을 때도 요괴는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더 이상 불행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장장이가 강철로 만든 남근을 만들어 여인에게 건네주었고, 요괴는 이를 물었다가 이빨이 모두 부러져 결국 여인의 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해 가나야마 신사에는 강철 남근 조형물이 세워졌고, 출산과 복부 건강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는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이 신사는 성병으로부터 보호를 기원하거나 자녀를 원하던 이들이 찾아 기도를 드리는 장소가 되었고, 지금은 성소수자까지도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철제 남근을 끌고 가는 퍼레이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근 모양의 열쇠고리, 장신구, 펜부 장난감, 초콜릿 등 다양한 기념품도 판매되는데요. 가장 인기를 끄는 상품은 남녀 생식기를 본뜬 사탕입니다. 놀라운 점은 일본 현지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해 남근 사탕을 사주거나 기념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번 사테레마웨 부족.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인 아마존. 그곳에는 브라질의 토착 부족 305 개 중 하나인 사테레마웨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의 인구는 약 13,000명 정도이며 성인 남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칸데이라라는 외부인의 눈에는 매우 끔찍하게 보이는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투칸데이라 의식을 거부하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수치와 모욕을 안게 됩니다. 투칸데이라 의식은 수백 마리의 극심한 고통을 주는 개미가 들어있는 특별한 장갑을 착용한 채 젊은 남성들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울거나 겁을 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숙하고 용기 있으며 책임감 있는 남성으로 거듭났음을 가족과 부족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식에 사용되는 개미는 파라포네라 클라바타로 불리며 흔히 탄환개미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개미가 찌르는 통증이 마치 칼에 찔리는 것처럼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미들을 채집하기 위해 부족의 장로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탄환개미를 잡아 약초 혼합물에 담가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미들은 일시적으로 흥분한 상태가 되어 공격성이 극대화됩니다. 그런 다음 수백 마리의 개미가 특수 장갑 안에 투입되며 젊은 남성들은 장갑을 낀 채로 춤을 추며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장갑을 착용한 손은 검은 숯을 바른 것 외에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의식을 받는 이들은 마치 손을 불 위에 올려놓은 듯한 극심한 통증을 겪으며 동시에 샤먼이 주도하는 전통춤을 추며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장갑을 벗고 나면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개미의 독이 작용하면서 손가락은 마치 바나나처럼 부어오르고 극심한 고통과 함께 거의 마비에 가까운 상태가 24시간가량 지속됩니다. 게다가 의식 도중 울음을 터뜨리면 투칸데이라는 최대 20번까지 반복되며 고통으로 실신하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비로소 성인 남성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부족 내에서 존경받는 남성으로서 자격을 얻게 되며 젊은 여성들의 자랑스러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미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면서 한층 더 나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 삼비아 부족. 삼비아 부족은 남서태평양에 위치한 오세아니아 국가 파푸아뉴기니의 동부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은 강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숲속에 약 2,500명이 모여 사는 소수 민족으로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산악 부족입니다. 삼비아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과 의례를 지닌 부족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객 마시기 풍습대 때문입니다. 삼비아 부족에서는 젊은 남성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족 내 나이가 많은 남성의 정객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용기를 길러주고 힘과 생명을 흡수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방법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습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이를 통해 부족 남성들이 강인한 전사로 자라나 부족을 지키는 힘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부족에서는 소년이 7살이 되는 순간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되어 부족 내 남성들과만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무려 1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소녀는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지 않으며 출산 시 어머니로부터 전해졌다고 여겨지는 불순물을 정화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겨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과 이래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소년들에게 큰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우족, 말레이시아 해역에 사는 바자우족은 물속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삶 전체가 물과 고기잡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자우족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수영, 잠수, 낚시를 배워야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며 산호지대에 떠있는 마을을 만들어 생활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어떤 보호 장비 없이도 물속에서 1시간이나 잠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자우족은 수니파 이슬람을 신봉하며 바다를 공통의 고향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작은 레파레파 배에서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바다를 떠돌았고 이후에는 육지로 이동해 바닷가에 지은 수상 가옥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유목 생활 방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바자우족 마을이 문명화된 지역과 바다로 1시간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이들의 삶은 여전히 야생적이고 유목적인 성격을 띱니다. 바자우족의 주식은 생선과 바나나입니다. 그들은 물의 영향을 막기 위해 카사바 전분과 말린 잎을 써서 피부를 보호하는데 일종의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바자우족은 세계 최고의 잠수부로 알려져 있으며 손으로 만든 작살 하나만으로 물고기와 문어를 사냥합니다. 바자우족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수영 훈련을 받습니다. 수압으로 인한 고막 파열을 피하기 위해 고막의 작은 구멍을 뚫는 과정을 거칩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며 이후에는 통증 없이 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바자우족은 대부분 청각에 문제가 있으며 외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들의 눈은 일반 사람보다 2배 이상 발달하여 물속에서도 또렷하게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오렌지 던지기 축제. 이탈리아 북부 이브레아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음식 던지기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정확한 기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 축제는 19세기에 실제로 있었던 폭군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시의 백작은 방앗간 주인의 딸 비올레타를 그녀의 결혼 첫날 밤에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오히려 비올레타의 꾀에 넘어가 처형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작의 죽음 이후 마을 사람들은 봉기하여 그의 성을 점령했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오렌지 던지기 축제, 즉 오렌지 전투가 생겨났습니다. 이 축제는 오렌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 오렌지는 토마토보다 훨씬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너무 열정적으로 싸우다 보면 다소 폭력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축제는 때때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초대해 진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놀라운 부족들 총 17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